일본에서 요즘 이제 이 자산 수명을 늘리란 말이 조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제 70 초반을 넘어섰습니다. 주로 47년생 이쪽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한 73세 이쯤에 이제 분포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그 이전에 한 60대부터 오래 산다 말은 했는데, 이걸 듣고 있다가 한 70 중반이 되어 가니까 이게 진짜로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이게 자산 수명을 늘려야 되겠다. 자산 수명을 늘린다는 게 결국 내가 한 10년, 20년 더 살아도 내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자산 수명을 늘려라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이게 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종신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할 텐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 수명을 늘릴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타임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스토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로의 손을 주고받고 수명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수명을 한 10년 더 주고 뭐 이런 건데요. 이 스토리는 일단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만일 저승사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승사자 명부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원래 수명에서 플러스 30년을 더해 줬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화두를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나름대로 답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플러스 30년이야, 이게 무슨 플러스 30년이냐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 왼쪽 각각은 이제 2015년, 2016년 미국의 타임즈하고 영국의 이제 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룬 이야기입니다. 타임즈는 이때 2015년에 태어난 애는 142살까지 살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디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이야기는 2016년에 나온 스토리인데, 앞으로 사람들의 실리콘밸리에 사는 것들을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120세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한계 수명이 150세까지 연장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그게 실리콘밸리의 요즘 생각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가족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국가의 재정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 이 카버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래서 초수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초수명입니다. 수명이 이제 자기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저는 수명 100만 장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명 100만 시간을 년수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115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명이 100만 장자인 이런 시대가 아마 오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횡축, 가로축에는 연령이고 이제 세로축은 그 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략 분포는 저런 실선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한 70세부터 한 87세 이 사이에 이제 대부분 사망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향후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명의 문제는 향후에 5년을 더 살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85년인데 85세인데 90세까지 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몇 살까지 훨씬 오래 살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그게 거의 확실하다면은 큰 오차가 없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기 보시듯이 점선에서 보시듯이 저 분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면은 어떡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수명의 불확실성이 큰 게 앞으로의 훨씬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이 그리고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이 워낙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 수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57세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곧 돌아가실 텐데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했죠. 무슨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했는데, 지금 87인데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 두 번을 거의 죽을 고비를 사실은 다 넘기셨어요. 거의 심장에 스텐실도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도 한번 12지장 수술도 크게 하셨고 그 옛날 분 같으면 이미 70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료 기술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신 거죠. 그 87에 최근에 가서 이제 PET, 페트를 찍고 이제 병원에서 대략 이제 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때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장모님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지금 옆에서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저희 장인어른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옆에 있는 장모님 친구분들은 그 영감은 언제 죽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요. 이 수명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저희 장인어른 세대는 훨씬 빠릅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퀀텀 점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부분인데 이럴 때는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을 하는데 재테크는 그때그때 올해 수익률 좋은 펀드나 자산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긴 레이스에서 승리자는 구조를 잘 짜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명이라는 것이 퀀텀 점프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튼튼한 구조를 짜놓을까 하는 것이 이제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이제 수명 연장 정도가 아니라 초수명이 되면은 이게 노후자산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다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장수 시대 장수의 악몽 해가지고 이제 노후 파산 이야기죠. 이거 벌써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은퇴 기간 연장으로 인하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 비해서 훨씬 길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노후 파산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타나는 문제가 이거입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장모님 주변에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연령이 한 80대 넘어가시니까 여기저기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좀 뜯어갈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케어해 준다고 와서 이렇게 살살살 속여서 돈을 빼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령 후기에는 건강 악화가 되면은 자산 관리 능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믿을 만한 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서 매월 돈을 일정하게 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마치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고령 후반기에 가면은 사실은 자산 관리가 이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갑자기 길어지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의외로 길어지니까 이제 노후 파산이 올 수 있으니까 자산 수명을 자체를 좀 길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내가 한 80을 넘어가면은 정신도 조금 약해지니까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질 텐데 이때를 대비해서 돈을 좀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2천조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한 2천조 정도가 되는데 이 자산이 정말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줄까? 그럼 뭐 신탁이라든지 누구를 또 이제 이게 대리인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미리 뭔가 돈이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시스템. 그게 이제 고령 후반기에는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뭐 정신이 조금 생생할 때 대부분 세상을 떠나실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데요. 이제 고령자 수명이 길어질 때 제일 많이 닥치게 되는 게 없던 병이 닥치게 되는 게 이제 정신의 쇠약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초수명 시대에는 우리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첫째 이제 목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잡을까 하는 것인데 일단 자산 수명을 늘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 20년 쓰게끔 내가 자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은 한 30년 정도는 쓸 수 있게 자산의 수명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갑작스럽게 오래 살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장수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대처하는 이런 이제 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은 건강 수명이나 근로 수명도 덩달아서 같이 증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자산 수명을 어떻게 증가할
시킬 것이며 그리고 급작스런 생각지 않은 수명 증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게 오늘의 주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투자로 서식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식지 자체를 이제 자산의 수명을 늘리려면은 우리가 모아놓은 자산에서 수익률이 나야 되니까요. 수익률이 2%일 때하고 4%일 때는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뭐 1.5, 1.7 이러니까 차이가 워낙 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 서식지를 옮겨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산을 축적할 때 보면은 수익률 2%와 수익률 4%가 경우 자산을 축적할 때 자산이 2배 될 때 축적 기간이 18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 2%로 운용하는 거하고 4%로 운용하는 거하고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 2%포인트의 차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자산에서 자산을 찾아 쓴다고 할 때가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 정도를 인출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거기에서 더 얹어가지고 매년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1억 원 목돈으로 시작해서 이제 인출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익률을 그 목돈을 2%로 운용할 때와 4%로 운용할 때 이 은퇴자산의 소진 기간은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 정도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인출을 4%씩 매년 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을 4%로 운용하면 자산 수명이 10년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 수명을 늘리는데 제일 포인트는 이제 서식지를 투자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로 옮기는데 투자라는 서식지는 사실은 정글입니다. 정말 투자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헤지펀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스크가 아주 크죠. 정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투자로 서식지를 옮기되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4%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존으로 옮기는 게 제일 적합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저기서 붉은색 존에서 저 파란색 막대 존 3, 4, 5%이 구간으로 옮기는 것이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저것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저게 이제 수익률이 저희 여러분들 종축에서 보는 게 이제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횡축으로 보는 게 이제 걸리는 기간 몇 년이냐 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인데요. 70이 나누기 수익률 하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8%일 때는 8, 9, 70이니까 9년, 뭐 10년, 12년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저금리에 가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엄청나게 가속적으로 길어집니다. 2%일 때는 36년이 걸리고요. 1%일 때는 70이 나누기 1 하니까 72년인데 대략 70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0.1% 되면은 70이 나누기 0.1 하면은 720년인데 7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0.1% 금리인데 일본은 원금이 2배가 되려면 한 700년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 왕조를 보내고도 200년이 더 더해져야 원금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자산 증식에 블랙홀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증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구간으로 탈출하면은 제일 좋으냐? 왜냐하면 금리를 저기서부터 0.1%에서 1%만 한 올려 보십시오.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700년에서 70년으로 단축을 할 630년이나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불과 0.9% 포인트 올렸는데 초저금리에서는 금리를 약간만 올려도 자산의 축적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1%에서 2% 올려도 좋고요. 2%보다 3%로 올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3, 4, 5%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갈 때는 자산 축적 속도가 팍팍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5%에서 6% 올라갈 때는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짧아지고요. 6%에서 7% 올라갈 때는 불과 한 1.7년 정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5%에서 6%, 7%로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주식을 꽤 많이 넣어야 됩니다. 7% 정도만 타겟을 하려도 주식은 절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죠. 그러니까 저 위에 지대를 가면은 자산 축적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지 않은데 내가 쥐어야 될 위험은 자꾸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구간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위험이 통제되면서 자산 축적 속도도 높이고 자산 소진, 자산의 수명도 늘릴 수 있는 수익률은 저 4%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정기예금 금리가 저 구간에 들어온다면 4%, 5% 사이에 들어온다면 그냥 노후에는 정기예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거의 저축은행 제외하고 일반 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이제 뚝 떨어져서 뭐 1.7, 뭐 1.5 이러니까요. 세금 떼고 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저 구간으로 옮겨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투자로 서식지로 옮기되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 내가 조금 자산 관리도 할 줄 알고 난 조금 위험해도 돼 하는 사람은 5% 구간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안전해야 돼 하면은 한 3% 구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수익률 내는 데는 위험을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유동성만 조금 비유동적인 자산만 조금 편입해도 3%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에서 2% 있는 구간을 꼭 3% 이상 구간으로는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의 첫 번째는 수익률을 4%를 중심축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타겟으로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자산을 집어넣을까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컴 자산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인컴 자산 했는데요. 이제 요즘은 뭐 리츠 뭐 이런 거 채권 하면서 많이 유행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말씀드리는데 인컴 자산하고 글로벌 자산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인컴 자산과 글로벌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저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산이라면 부동산, 예금, 그다음에 주식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해왔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컴 자산이라는 거하고 글로벌 자산이죠. 인컴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당이나 임대료나 이자, 이게 이제 인컴이라고 그럽니다. 자산 가격의 변동에 비해서 우리가 꾸준한 꽤 높은 어느 정도의 꾸준한 배당이나 인컴을 주는 것,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인컴 자산이냐 하면은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은 자산 가격은 등락을 하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서 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한 20년 정도 있어도 무수익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을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3% 인컴을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20년 지나면은 한 70% 돼 가지고 거의 원금의 70%는 수익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반드시 인컴 자산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산들에서는 인컴 자산 이걸 꼭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에는 꾸준한 인컴이 나오니까 훨씬 안정되니까 좋죠. 저게 이제 일본의 인컴 자산 수익률인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제가 보니 거의 잃어버린 거의 30년을 가고 있는 나라인데, 제일 밑에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는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도 일본의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등락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5에서 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배당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임대 수익률, 뭐 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리츠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하니까 수익률이 좀 더 나오고요. 그냥 임대 수익률, 우리가 캡 레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냥 임대 수익률은 대충 4%, 3.54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레버리지를 해서 우리가 리츠를 만들면은 이제 일본은 임대 수익률하고 차익 금리가 차이가 크니까 레버리지를 하면은 수익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J리츠가 수익률이 높다는 게 뭐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하는 것이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캠 레이트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회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컴 자산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컴 자산의 기존의 프레임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청와대 대변인 이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나이 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변인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내 노후를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내가 한번 베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상가를 샀다. 이게 50대, 60대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인컴 자산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을 조금 던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것저것 뭐 관리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펀드를 만들 때 제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 것이 상가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오피스는 못 사죠. 큰 빌딩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상가니까 다 상가로 갑니다. 디스카운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변동이나 공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죠. 변동성이. 이제 성장을 할 때는 고성장 시기에는 뭐 다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상가를 해도 괜찮은데 그 성장이 딱 멈춰 버릴 때는 상황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프레임을 벗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런 월세 받는 것을 금융을 통해 월세 받는 프레임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금융 쪽에 혁신들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요. 부동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상가는 사지만은 큰 빌딩은 못 사는데 이런 큰 빌딩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이런 금융 상품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의 혁신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에 있는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 그런 걸 이제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컴 자산의 새로운 프레임을 금융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꽤 글로벌로 하자는 한 7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톤입니다. 이거는 꼭 좀 여러분들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글로벌 자산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이 비틀즈, 여러분들 세대는 비틀즈 뭐 잘 아시겠죠? 비틀즈가 1960년대 미국에 이제 공연을 갑니다. 65년에 이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영국 여왕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의견에 이제 하원에 제출한 의견이 있는데 뭐 세계의 행복을 가져다 줬다. 뭐 이거는 이제 하는 말이고요. 뒤에 놓은 말이 달러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져왔다. 이런 하원에 제출한 의견 중에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 중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자,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켰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비틀즈가 벌어온 달러가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조업 국가가 직면하는 운명입니다. 그 영국은 65년에 비틀즈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1976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대처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 국가의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게 일본과 대만의 주가 지수인데요. 제조업 국가죠. 대만은 이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제조업 국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90년대 피크를 치고 지금 거의 30년대 박스권 내지 박스권을 약간 탈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덱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30년이 지났는데 무수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에 대만의 자산운용사를 인수를 하러 갔을 때 도대체 대만 자산운용사들을 보니까 국내 주식펀드가 없고 모두 해외 채권형 펀드만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70%가 해외 채권형 펀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의 주가지수를 그때 그려봤었는데 그때 그려보니까 대만의 주가지수가 저 파란색 모양처럼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투자한다는 것,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냥 사고팔고를 좀 잘하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내가 지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해봐야 잘못하면은 일본과 대만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주가가 2000이었다가 그 다음에 2500까지 올라갔죠. 2017년, 18년 이때 가지고 올라갔다 다시 2000입니다. 다시 2000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박스권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글로벌 자산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극에 이제 고도는 오지 않는다. 이게 정말 재미없는 연극이고 희극인데요. 뭐 두 명 서서 맨날 기다리고 옆에 와서 오늘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하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고도를 기다리고 하는데,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는 내일 올 겁니다 해서 또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들어가고 이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은 입으로는 떠나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으로만 하시지 말고 액션으로 꼭 그 여러분들의 자산의 비중을, 국내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꼭 좀 행동으로 옮기시면은, 지금 당장 1년, 2년 이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한 10년 지나면은, 그리고 좀 더 있어서 한 20년 지나면은 내가 자산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크기와 노후 생활이 차이가 크게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컴 자산과 글로벌 자산, 이게 이제 자산 수명을 늘리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수명의 불확실성이죠. 갑자기 오래 살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그 옛날 1875년에 태어난 잔 칼망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갑자기 오래 살다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기록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90세 한 젊은 변호사하고 그냥 계약을 맺습니다. 뭐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90세 이제 내가 죽으면은 당신한테 집을 다 줄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좀 달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당시 변호사라도 이 계약을 하죠. 그 당시 평균 수명에 제가 보니 90세 장칼만 할머니는 내일 돌아가셔도 뭐 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가 30년 지나서 변호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은, 장칼만 할머니도 대단해요. 자네가 죽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네 가족이 그 돈을 지급하게 하시오 했으니까, 변호사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면은 47세고 당신은 90세인데 어째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겠냐 했는데,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남자로서 77세면은 정말 살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칼망 할머니가 훨씬 오래 살고, 변호사가 죽고 2년 있다가 장칼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은 2년 동안 칼망 할머니에게 지급하고 그 뒤에 이제 집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명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래 수명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런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와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이 현재 연금의 계약이죠.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장칼망 할머니처럼 122세까지 살아도 국가는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험사와 종신연금 계약을 맺는다면은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주겠다. 망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주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계약을 맺어서 죽을 때까지 받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국가가 죽을 때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하고 계약을 해봐야 뭐 제가 보니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뭐 도망가고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말 신뢰성이 그래도 높은 사람인데 중간쯤 하다가 나 못하겠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돈을 주었으니까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신연금을 이제 나의 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종신연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제가 목표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산의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나의 수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이제 두 가지이죠. 아까처럼 투자로 서식지를 옮기고, 두 번째가 종신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 이 두 툴을, 이 두手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 두 수단을 활용을 할까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령 시기를 모두 하나로 보시지 말고 이것도 시기를 나누어서 전기와 후기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고령 전기를 65세에서 74세로 적어놨는데,
저는 한 79세까지 적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도 그렇고 대략 우리가 전기 고령자 하면은 지금은 이제 74세, 그다음에 후기 고령자 하면은 75세 이상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때는 고령 전기라 하면은 거의 뭐 79세까지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제 뭐 이리저리 좀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자녀한테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때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선 운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살아 있을 날이 아주 길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가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 전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금융자산을 이제 좀 적극적이라는 것이 뭐 젊을 때처럼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금융자산을 넓게 내버려 두죠. 넓게라는 것은 수익률 1.5% 이런 정도로 내버려 두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구간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좀 운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상 가게 되면은 관여를 좀 적게 해야 됩니다. 뭐 80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상이라고 그러죠. 80세 이상이라면은 이제 내가 그 금융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관여를 적게 하고 돈이 또박또박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고령 후기에는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 대비에는 이제 종신연금, 종신형 연금으로 이쪽에 많이 배치되게 이렇게 이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머리에 프레임을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고령이라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비교적 팔팔한 고령 전기하고 고령 후기를 나누어 가지고 전기와 후기의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종신연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 종신연금은 일종의 퍼즐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퍼즐이냐 하면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할 때 제일 좋은 상품은 종신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나보다 훨씬 튼튼한 믿을 만한 기관이 돈을 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된 금액으로 그냥 거기 넣어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신연금은 정말 많이 안 듭니다.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지 그 종신연금 금액이 성에 안 차서 안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은 개시가 시작되면은 이제 그 길로 누가 와도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종신연금 개시되고 나서 나 이거 해제할 테니까 목돈 주시오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생각보다 적게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내가 뭐 한 1억을 넣어놨는데 뭐 한 45만 원, 40만 원 매월 준다고 하더라. 야, 이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운용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종신연금은 연령을 늦게 받을수록 그 금액이 팍팍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80세부터 종신연금을 받겠다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대략 한 5년 있으면 죽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죠, 당연히. 아까 장칼망 할머니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90세 연금 계약을 했더니 변호사가 좋다고 하고 돈을 많이 줬는데 뭐 그냥 훨씬 오래 살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신연금은 늦게 하면 가입할수록, 그러니까 그 평균 기대 연명이 적게 남았다고 할수록 이제 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연금을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은 금액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은 저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2세 국민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5년을 연기하게 되면은 7.2% 곱하기 5년 해가지고 36%를 5년 후에 더 받고, 거기에다가 임금 상승률 등이 더해져 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분기점이 되는, 이제 우리가 62세부터 일찍 받아서 한 거하고 67세부터 늦게 받았을 때 늦게 받았으나 처음부터 많이 받기 시작해서 간 것들이 이제 그 달리기를 하는 거죠. 한 놈은 저 앞에 달려서 가고 뒤에 놈은 이제 좀 늦게 달려서 출발을 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60, 70세 받는 사람은 금액이 많으니까 이 자꾸 이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둘이 총 받는 금액이 같아지는 나이가 한 76세 정도 됩니다. 저걸 넘었으면은 이제 연기한 사람이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기 좀 하시라 그러면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연금을 두고 자기 수명을 두고 도박을 합니다.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겠냐 이 생각을 항상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연기를 안 하시고 있다가 여러분들 친구는 연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연기를 안 하고 있다 76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오래 살기 시작할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1년 더 오래 살 때마다 자기의 결정이 저주스럽기 시작하고 한 90세, 95세까지 살면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삶을 택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야, 나 정말 잘한 결정이야 하면서 그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를 해놓고 나는 오래 살 거야. 반드시 나는 본전을 뽑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낫죠. 연기를 안 해놓고 야, 혹시 내 오래 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후자가 낫습니다. 서로 76세 전에 사망을 하더라도 그 60%는 배우자가 이제 또 가져가게 되니까 배우자가 나머지 또 뭐 오래오래 살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늦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외로 내가 100살, 110살까지 오래 살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서 매년 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저만큼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민간 종신연금 중에 물가에 연동해서 금액 올려준 게 있습니까? 겁이 나서 못 올려줍니다. 근데 국가는 큰 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저렇게 연기를 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반드시 본전을 뽑겠다. 국가로부터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연금은 조금 미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늦게 받기로 했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까 부분입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주택가격 곱하기 이제 대충 연금 이제 억당 연금액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가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10년을 연기를 해서 받기로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받는 거는 좋은데 갑자기 내 집값이 한 30%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이게 재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건 미묘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60세 분이 뭐 결정할 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부모님 계신다든지 이러실 때 부모님이 80세다 이러실 때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억 원 주택일 경우에 60세 받으면은 지금 60세인 분이 받으면은 매월 60만 원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70세인 분이 받으면은 매월 90만 원을 받습니다. 80세인 분이 받으면은 매월 14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3억 원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80세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은 매월 145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적연금이 있으면 조금 합해지면은 이걸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자녀 3명이 모여서 부모님께 집을 하나 사드리고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해서 그걸 생활비로 쓰십시오 하고 그거를 손 털고 게임 끝.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면은 집 처분해가지고 자녀들이 서로 나눠 가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한 70세 이 정도 되시면은 뭐 받아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70세 같으면은 요즘 월 90만 원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3억 원 집이요. 그리고 집이 변두리에 있다면은 더욱더 받아보실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이 매년 2%씩 20년 동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해놓은 것인데요. 한 30년 된 집으로 변두리에 있는 집을 이 20년 되면은 집이 50년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받아서 아마 집값 오르기는 거의 힘들 테니까 그런 것들에 주택이 있으면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주택연금 역시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셨다면은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신연금에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뭐 한 82세이신데 그래서 들었더만 한 150만 원을 주더라. 그런데 한 100세, 110세까지 사셨다 하더라도 그때 150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담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신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투자 상품하고 종신연금을 말씀드렸는데 서식지를 글로 옮기라고 그랬죠. 이 둘을 조금 배치를 하되 금융자산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아까 고령자 전기 시기와 후기 시기로 나눠 본다면은 금융자산은 좀 전기에 배치하고 그래서 전진 배치를 하고 종신연금은 후진 배치를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연기를 하니까 금액이 더 많아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종신연금을 받는 부분의 금액을 후반에 많이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오래 살았을 때 충분히 거기에 노후 파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이 정말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또 제기되는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할까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수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빨리 죽을지 늦게 죽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절대 도박을 하시지 말고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오래 살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 그러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는 그런 투자로 옮긴 투자 상품은 그런 금융자산은 좀 우리 노후의 전기에 좀 많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은 후기에 많이 배치하는 이런 걸로 꼭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7대 3. 고령자 전기에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뭐 한 7 정도고 후기에 가서는 금융자산으로 받는 거는 3 정도만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령자 전기에는 종신연금으로 받는 걸 3 정도 해놨다가 후기에 가서는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7로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은 수명이 자기 생각보다 오래 살 때 대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산 관리할 능력이 떨어졌을 때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며 나의 돈을 사기쳐서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연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사기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게 금융자산은 전진 배치, 종신연금은 후진 배치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결론은 이거입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허탈하기는 하는데요. 이 한 페이지를 잘 좀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찍듯이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초수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초수명 시대 자산 운용의 목표, 자산 수명을 늘리고 장수 리스크를 해지한다. 훨씬 오래 살 경우, 훨씬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산 수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로 서식지를 옮기고 수익률은 4%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타겟하고 그 자산은 인컴과 글로벌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다음에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은 종신연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과 종신연금의 효과적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별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고령 전기와 고령 후기라는 프레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신연금을 가급적 후진 배치하는 것. 그래서 시간차 배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 상품과 종신연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은 조금 전진 배치를 하고 종신연금은 후진 배치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혹 의외로 한 110살까지 저 보면 110살까지는 혹 의외로가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한 30% 정도는 그까지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성분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많이 대비해야 되고요. 남편 믿지 말고 꼭 이걸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남자들은 자기 것만 해놓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가 스스로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100세 이상에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자의 87%가 여성이고 13%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그러면은 여성이 훨씬 긴장을 하고 더 많이 대비를 해놔야 되니까요. 여성분들 꼭 알아서 남편을 믿지 말고 스스로 이런 구조를 꼭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